고나비 뉴스 구독을 통해 재테크,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정보를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 그 핵심만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바로 지금 금융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죠. IMA 계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 기사랑 분석 노트를 보내주셨는데 와, 광고 문구는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안정적인 고수익, 증권사가 보장하는 원금.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상품을 둘러싼 마케팅의 안개를 좀 걷어내고요. 이게 정확히 뭔지, 왜 하필 지금 등장했는지,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상품을 고려한다면 진짜로 알아야 할 게 뭔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네, 맞아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이 IMA 계좌는 분명 기존의 예금이나 펀드하고는 다른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등장한 게 확실해요. 특히 저금리에 좀 지친 투자자분들한테는 아주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죠. 오늘 이 시간이 아마 청취자분께서 이 상품의 본질적인 기회,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까지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IMA, 투자 관리 계좌. 이 이름부터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자료에 나온 가장 쉬운 표현을 보니까 예금과 투자형 상품의 중간지대라고 하더라고요. 네. 은행 예금보다는 높은 수익을 원하지만 주식처럼 직접 종목 고르고 매일 시세 신경 쓰는 건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 그런 분들을 위한 상품이라는 거죠. 네,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해요. 고객이 돈을 맡기면 증권사가 알아서 굴려준다는 점에서는 펀드랑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바로 그 돈을 어디에 굴리는가 하는 점이에요. 보내주신 자료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IMA 계좌는 모인 자금의 최소 70%를 아주 특정한 곳에 투자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아, 특정한 곳이요? 네, 바로 기업 대출, 회사채, 아니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라고 하죠. 그리고 벤처 투자 같은 기업 금융 자산들이요. 아, 바로 그 부분이군요. 사실 방금 말씀하신 그 기업금융이나 벤처 투자 같은 영역은 정보도 구하기 어렵고 필요한 자금 규모도 워낙 커서 보통은 기관 투자자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잖아요. 그렇죠. 이걸 평범한 개인이 그것도 증권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게 IMA가 기존 금융상품들이랑 차별화되는 가장 큰 매력 포인트 중 하나예요. 잠재적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큰 자산들에 대형 증권사의 심사 능력과 관리 시스템이라는 어떤 안전장치를 더해서 투자자에게 제공하겠다. 이게 이 상품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높은 수익, 적은 노력. 사실 거의 모든 금융상품이 내세우는 약속이잖아요. 이 IMA가 내세우는 그 약속 뒤에 숨겨진 진짜 대가는 뭘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그 대가는 바로 시간과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리스크 부분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기본적으로 돈이 장기간 묶여야 하고요. 그 기간 동안 운용사인 증권사를 전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시간과 신뢰. 일단 이 두 키워드를 머리에 담아두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료에 나온 타임라인을 보다가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IMA라는 제도 자체는 법적으로 꽤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것 같은데 왜 아무 일도 없다가 갑자기 저희가 이야기하는 바로 이번 주 2025년 12월에 시장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거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법이라는 길이 닦여 있어도 실제로 그 길 위를 달릴 자동차가 없었던 셈이죠. IMA 사업을 하려면 금융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자기 자본 규모도 수조 원대에 이르러야 하고요. 아, 기준이 높군요. 네. 그래서 그동안 아무도 못 나서다가 바로 지난달 2025년 12월에 미래에셋증권하고 한국투자증권, 이 국내 최상위권 증권사 두 곳이 드디어 이 인가를 받아낸 거예요. 아하, 그래서 2025년 12월이 IMA 시장의 원년이 된 거군요. 마치 댐이 열리면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요. 실제로 기사들을 보면 이 두 증권사가 바로 이번 주 초, 그러니까 12월 3일에서 5일 사이에 첫 상품 출시를 예고하고 있고 한국투자 IMI 1호 같은 구체적인 상품명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정말 따끈따끈한 신상이네요. 그렇죠. 청취자분께서 지금 이 주제를 던져주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시장의 관심이 폭발적일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죠. 몇 년간 이어진 저금리 때문에 은행 예금만으로는 자산 가치를 지키기 어렵다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잖아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떠돌던 자금들이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에 대형 증권사가 원금을 보장한다는 슬로건을 내건 IMA가 등장한 거니까요. 그렇죠. 원금 보장이라는 말은 정말 강력하니까요. 그럼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이걸로 얼마나 벌 수 있는 건데요.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기대 수익률 예시를 보니까 꽤나 인상적이에요. 안정형은 연 4.0에서 4.5%, 일반형은 5.0에서 6.0%,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투자형은 연 6.0에서 8.0%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 이 정도 수익률이면 정말 눈길이 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숫자만 보면 분명 매력적이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우리가 가장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나와요. 방금 말씀하신 그 원금 보장이라는 약속의 진짜 의미 말이에요. 잠깐만요. 거기서 잠시 멈춰보죠. 저도 자료를 보면서 그 문구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원금 지급 약속 혹은 원금 보장. 보통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은행 예금을 떠올리잖아요. 나라에서 5천만 원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주는 거요. 그런데 IMA도 그런 건가요? 만약에 정말 최악의 경우에 이 상품을 운영하는 증권사가 망하면 제 돈은 그냥 사라지는 건가요? 이거 모든 자료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질문 같은데요? 맞아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IMA는 증권사가 우리 회사에 신용을 걸고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상품이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정부가 보호해주는 상품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네. 즉, 은행이 파산했을 때 정부, 그러니까 예금보험공사라는 최후의 안전망이 있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IMA 투자자는 오직 해당 증권사의 재무 건전성과 존속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거는 셈이죠. 와, 이건 정말 완전히 다른 이야기네요. 이건 마치 친구가 내가 꼭 갚을게 라고 약속하는 것과 그 친구의 아주 부유하고 신용 좋은 부모님이 보증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만큼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전적으로 그 증권사라는 친구의 능력과 신용만 믿어야 하는 거군요. 그 비유가 완벽하네요. 그래서 투자 전에 해당 증권사가 얼마나 튼튼한 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단순히 이름이 유명한 대기업이라고 안심할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신용등급이나 부채 비율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꼭 살펴봐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부 보증이 없다는 점, 이건 정말 별표 5개짜리 포인트네요. 그런데 리스크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료를 보니까 만기가 보통 2년에서 길게는 7년까지로 꽤 길더라고요. 중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깨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네, 유동성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해요. 이건 단기 목돈을 굴리는 상품이 아니라 최소 2년에서 3년 이상은 잊고 지낼 수 있는 여유 자금으로 접근해야 하는 상품이에요. 그리고 세금 문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IMA에서 발생한 수익은 15.4%의 배당소득세가 붙는데요. 만약 청취자분께서 다른 이자나 배당소득이 많으시다면 이 수익이 합산돼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될 경우 더 높은 세율의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렇군요. 광고에 나온 6%나 8%라는 그 목표 수익률 숫자만 보고 혹해서는 안 되겠네요. 세금 떼고 또 혹시라도 종합과세까지 맞으면 실제 내 손에 쥐는 돈은 생각보다 훨씬 적을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자료의 보수 구조에 대한 얘기도 있던데요. 성과 보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결국 제 수익에서 나가는 돈 아닌가요? 맞아요. 기본 운용보수 외에 약속한 목표 수익률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면 그 초과분의 상당 부분, 자료에 따르면 약 30에서 40% 정도를 증권사가 성과보수로 가져가요. 꽤 많이 가져가네요. 네, 물론 이게 증권사에게 더 열심히 일할 동기를 부여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박이 나도 그 이익을 온전히 다 누릴 수는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와, 정말 파면 팔수록 고려할 게 많네요. 자, 지금까지 나온 정보가 너무 많아서 듣는 분들이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지금 IMA 계좌 개설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는 투자자라면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들을 던져봐야 할지 한번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복잡한 정보들을 명확한 질문으로 바꾸면 훨씬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죠.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돈 최소 2년에서 7년 동안 완전히 잊고 살아도 내 인생에 아무 문제 없는 돈인가? 앞서 얘기했던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질문이죠.
당장 내년에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거나 자녀 학자금으로 써야 할 돈이라면 처음부터 고려 대상에서 빼야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나는 이 상품을 운용하는 증권사를 얼마만큼 신뢰하는가? 이건 단순히 그 회사가 유명한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부라는 안전망 없이 오직 이 회사의 재무 상태와 운용 능력을 믿고 내 돈을 맡길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 질문이 정말 핵심인데 사실 저 같은 보통 사람이 증권사의 재무 건전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무슨 레스토랑 후기 찾아보는 것처럼 쉬운 일도 아니고요. 그냥 제일 큰 회사 고르면 되는 건가요? 비전문가가 현실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완벽하게 분석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확인은 할 수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한국신용평가나 나이스 신용평가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당 증권사의 신용등급을 확인하는 거예요. 최소 AA급 이상인지 보는 거죠. 그리고 증권사 홈페이지에 공시된 재무제표에서 영업용 순자본 비율, NCR이라고 하는데 이 지표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숫자가 높을수록 재무적으로 튼튼하다는 신호거든요. 조금의 수고로 큰 위험을 피할 수 있죠. 신용등급과 영업용 순자본 비율. 아주 실용적인 팁이네요.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죠. 광고하는 목표 수익률의 함정을 이해하고 있는가? 세금과 성과 보수를 모두 제외하고 실제 내 통장에 지킬 세후 실질 수익률이 얼마일지 대략이라도 계산해 봤는가 하는 질문이겠네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을 던져야 해요. 나의 투자 성향과 이 상품의 중위험, 중수익이라는 성격이 정말 잘 맞는가? 자료에서도 명확히 정의하듯이 IMA는 은행 예금의 안정성에는 만족 못하지만 주식시장의 직접적인 변동성은 두려운 투자자를 위한 상품이에요. 만약 내가 원금 손실 가능성을 0.1%도 감당하고 싶지 않다면 이 상품은 정답이 아니에요. 반대로 더 높은 수익을 위해 더 큰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오히려 다른 상품이 더 매력적일 수 있죠. 이 상품이 내 투자 지도에서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완벽한데요. 자금의 성격, 증권사에 대한 신뢰, 실질 수익률, 그리고 나의 위험 감수 수준.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 스스로 명확하게 답할 수 있다면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따라가는 투자가 아니라 정말 내게 맞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 모든 투자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는 질문들이죠. 특히 이렇게 새롭고 복잡해 보이는 상품일수록 이런 기본에 충실한 점검이 더욱 중요해져요. 네, 오늘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 본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IMA 계좌는 분명 저금리 시대에 등장한 아주 흥미로운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기업금융 분야에 그것도 대형 증권사의 심사를 거쳐 투자할 수 있다는 건 분명한 매력이고요. 하지만 그 화려한 이면에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리스크가 존재해요. 따라서 투자의 모든 책임은 결국 증권사에 대한 나의 신뢰와 스스로의 판단에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중위험이라는 단어가 무위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게요. 이처럼 대형 증권사가 직접 운영하며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상품이 시장의 대세가 된다면 앞으로 사람들은 안전한 저축과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인식하게 될까요? 이 흐릿해진 경계선이 우리의 투자 문화 전반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불고 올지 지켜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나비 뉴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